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역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정부 서울청사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는 등 전국적으로 동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와 진단해봅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별적 지급 등 구체적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정청은 지원금 문제를 논의합니다.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4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원흥 민주당 의원은 해당 판사를 맹비난하며 판사 이름을 붙인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원의 집회 허가 판단 이유를 자세히 따져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내과는 응급실로 오는 중환자는 받지 않는 등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정치권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이 시간 현재 총리 공관에 모여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문제를 논의 중인데, 정치권에선 여야를 떠나 1차 때와 달리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신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일제히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국가재난기금 법제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낙연, 박주민 등 다른 전대 출마 의원들도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3단계 방역체계에 대비하여 2차 재난지원금 등 4차 추경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줬던 1차 때와는 달리 선별 지급을 통해 재정 부담을 덜자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신동근 의원은 하위 50%에 2배로 지급하자고 했습니다. 시민당 전 공동대표였던 최백은 교수는 상위 1%에게 올해 총소득의 2%를 세금으로 거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꼭 경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당정청도 이 시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 중인데, 정치권과 달리 정부와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여권에선 연일 일부 교회와 야당을 묶어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정부 여당이 싸울 대상은 국민과 야당이 아니라 코로나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코로나 특위를 꾸려서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코로나 확산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과 야당이 아니라 코로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과학이나 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정치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극우 세력 테러 배후에 통합당이 있다는 등 책임론 공세가 이어지자 반박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정쟁이 아닌 정책에 주력하자며 여야 공동으로 코로나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합당은 또 의사 출신 신상진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차원의 코로나 특위도 내일 발족합니다. 통합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여권의 책임론 공세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대응을 분리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협력 제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당은 다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전현직 통합당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코로나 전수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밤사이 신규 확진자는 4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흘 연속 300명을 넘은 겁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아직 정점이 아니라고 했고,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 광범위하게 퍼질지 방역 당국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먼저 최원희 기자와 함께 확진자 발생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확진자가 나온 주요 포인트를 차례로 연결해서 방역 상황까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 기자, 오늘 어디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까? 네, 수도권만 294명입니다. 서울 138명, 경기 124명, 그리고 인천 32명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요, 오늘 낮 12시 기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어제보다 45명이 더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841명이 됐습니다. 또 광화문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서도 3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외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 7명, 성북구 극단 산 관련 5명, 그리고 파주 스타벅스 관련 4명 등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수도권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같은 공부방에 다녀간 초등학생 2명이 확진됐고요. 또 충남 천안에서는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직원과 환자 1000여 명을 검사 중이고, 또 전남 순천 홈플러스 푸드코트 관련 확진자도 1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서울 지역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코로나19는 주요 보안시설인 정부 서울청사에도 퍼졌습니다. 외교부 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일부 층이 현재 폐쇄됐습니다. 예, 지금 외교부 청사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좀 들어보죠. 자, 고소정 기자, 지금 보기에는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도 출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제 뒤로 보이는 문이 외교부를 출입할 수 있는 정부 서울청사 별관 서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굳게 닫혀 있는데 오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직원 1명과 미화 공무직 1명 등 모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교부는 6층과 11층, 15층 등 3개 층을 폐쇄했고 해당 층 근무자들에 대해선 내일 재택근무를 결정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정부 서울청사는 보안 등급이 최고 수준인 각 급의 주요 시설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이전인 지난달 말엔 서울청사 본관에 근무하던 공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설마 했는데 당혹스럽다며 직원들 출근도 자제하라는 공지가 왔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3월 정부 세종청사에서 해수부 공무원 29명이 집단 감염됐던 사례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예, 최 기자,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서울역 주변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숍의 경우에는 최근 파주나 강남에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역시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병준 기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맥도날드 서울역점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 손님들로 붐비는 매장이지만 불이 꺼져 있습니다. 직원 1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폐쇄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다른 직원들 전원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 가운데 접촉자가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맞은편의 스타벅스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돼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서울역은 하루 유동인구가 10만 명에 달해 추가 감염 우려가 높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용산 CGV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이 어제 확진돼 영화 상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내일 새벽 0시부터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최 기자, 인천 상황도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 갈릴리 교회 집단 감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가요, 오늘 4,000곳이 넘는 전체 교회를 점검했는데 378곳이 비대면 예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부평구청 공무원인 아버지로부터 김포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감염돼 학교로 번질 위기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김포를 직접 연결해 보죠. 배상인 기자, 초등학생이 감염이 됐는데 직접 등교 수업을 받아서 지금 비상이 걸렸다면서요? 네, 이곳 김포의 한 초등학교 2학년 A양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양은 지난 20일 등교 수업을 하고 돌봄 교실에도 참석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18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A양은 인천 부평구 공무원인 아버지와 접촉했습니다. 부평구청은 폐쇄됐고 직원 1,100명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A양의 아버지는 지난 16일 인천 갈릴리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3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역의 교회 4,066곳에 대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에서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자, 보신 대로 코로나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전파될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 고려대 김우주 교수님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좀 전에 보셨지만 코로나 확산 상황이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정부가 이제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8월 16일 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상향했는데 고위험시설을 이제 자제 권고를 했습니다. 1.5단계였죠. 그래서 사흘 뒤에 19일 날 이제 온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오늘부터 전국적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효과를 나오려면 빠르면 일주일, 적어도 2주일 지나야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2단계 조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 정은경 본부장은 앞으로 이제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 지금이 정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확진자가 나올지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결국은 2월 말에 이제 대구 신천 지발 크게 유행했을 때 정부의 그 방역 정책과 국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얼마나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철저히 지켜지느냐, 그것이 관건이고 국민들께서 또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개인 위생을 얼마나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아직 3단계로 넘어가진 않고 있는데 상황으로 봐서는 3단계로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수도권은 지금 뭐 교회 말고라도 관공서, 뭐 카페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접촉자 추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수도권을 올려서 좀 과감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이 증가세를 좀 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3단계 조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정부도 좀 신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 자, 이제 감염력이 큰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오늘 당국이 발표한 감염 재생산 지수, 이게 이제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 이건데, 이게 사람 한 명당 1.67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수치가 3까지 오를 거다. 그러니까 3명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GH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주로 유행하면서 전파력이 빨라지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2월 말에 이제 대구에서 신천지발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3.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일일 900여 명이 나온 적도 있죠. 이제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빠를 때 과감한 조치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 확산세를 줄여서 좀 피해를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정부가 광화문 집회에서 이제 큰 확산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뭐 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광화문 집회의 파급력이 실제 얼마나 됐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광화문 집회는 이제 8월 15일인데 사실은 8월 11일부터 5일 전부터 50명 이상 확진자가 늘었고 13일 이틀 전에 이제 100여 명 이미 늘은 상태에서 일부의 이 감염 확진자 내지 잠복기에 있는 무증상 감염자가 아마 수만 명 모이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광화문 집회에서 이제 감염자들이 지금 100여 명이 발생됐는데 광화문 집회 이전에 코로나19는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오비락격으로 광화문 집회가 이제 부분적으로 환자 증가세에 이제 기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광화문 집회 이외의 상황, 그 전 상황부터 이제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 건데, 자, 그 즈음에 정부가 이제 외식 쿠폰 또 영화 쿠폰 이런 것들을 발급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쿠폰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조치들이 바이러스 확산에는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에 휴가에 전 국민 이동 후에 이제 확산세가 늘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했는데 그
그 즈음에 이제 7월 24일 교회 소모임 집합금지 해제를 했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주니까 이제 해제를 했는데 이제 그 조치, 그 다음에 6종의 이제 뭐 숙박, 여행, 뭐 공연 쿠폰, 또 8월 17일 날 임시 공휴일, 뭐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의 경각심도 또 4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7월 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심각하다라고 답하신 국민이 74%였는데 7월 마지막 주에 48%로 28%가 감소가 됐어요. 그럴 정도로 이 7월 말 8월 초에 기폭제가 이미 돼서 이 지금 8월 중순에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가 이제 제때 적기에 나왔어야지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주 교수였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됐다면서 이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4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책임론 공세를 특정 교회, 미래통합당을 넘어 이 사법부로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여당 의원은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비속어로 맹비난하면서 판사 이름을 넣은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의 설명을 듣고 법원의 허가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박형순 판사를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을 그들을 판세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박 판사는 앞서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한 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중 2건의 집회를 허용했는데 이 판단이 코로나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박형순 금지법이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우원식 의원도 법원 논리가 국민 머리 위에 있는 거냐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가세했습니다. 박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24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SNS에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법 의식 수준이라며 운동권 정권의 한계라고 썼고 국민의당은 이원욱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코로나19가 확산한 건 광복절 집회 때문이고 결국 이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결정이 문제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 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건지 주원진 기자와 그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제일 궁금한 건 정광훈 목사 관련 집회가 허가됐느냐입니다. 허가됐습니까?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광복절 이전에 접수된 집회허가 관련 소송은 총 10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2건의 집회만 허가했고 나머지 8건은 전부 불허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정광훈 목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던 자유연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기독자유통일당 등의 집회는 모두 불허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목사는 불법 집회를 연 겁니까? 네, 법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목사와 직접 관련된 단체의 집회는 불허했고 전 목사는 허가된 다른 단체 집회에 간 건데 다만 전 목사는 이 허가된 단체의 소속으로 집회를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2곳의 집회는 무슨 이유로 허가가 났는지가 핵심일 텐데 가장 달랐던 게 뭐였습니까? 네, 집회 2건을 허가한 판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인데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킨 경험이 있거나 확실한 약속을 한 경우만 허가했다는 입장입니다. 보수단체 전부를 허가해 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집회가 허가된 일파만파라는 단체의 경우 신청 인원이 100명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2단계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야외에서 모임할 수 있는 숫자인데요. 박 판사는 서울시가 야외 집회보다 더 위험한 실내 공연장에 많은 인원이 밀집해 있지만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며 100명 집회는 1m 거리두기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며 허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 건의 집회도 같은 이유입니까? 2,000명의 집회를 신고한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과거 사례가 참고됐습니다. 박 판사는 이 단체가 과거 집회에서도 데스크를 설치하고 체온 측정, 손소독,
명단 작성, 일정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잘 마련했다는 점을 들어 허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인원을 줄인다거나 방역 수칙 추가 마련 등 구체적인 지시 없이 무작정 모든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역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현재 박형순 부장판사를 콕 집어서 이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적 편향성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6월 달에는 진보 성향의 집회를 불허했다면서요? 네, 법원은 6월과 광복절 집회 관련 소송은 형식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공공운수노조는 광화문 아시아나 사옥 앞 집회를 막은 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당시 재판부는 집회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출퇴근 시 오가는 광화문 사옥 앞 장소를 문제 삼았던 것이고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신청했다면 결과는 또 달랐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의 설명을 쭉 들어보면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광화문 집회는 7천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고 이 중 일부가 방역 수칙을 어겨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법원은 방역 수칙에 제대로 지키기로 약속한 2개 단체 총 2,100명 집회만 허가해줬을 뿐 나머지는 다 불허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서울시나 경찰이 불법 참가자들의 집회를 적극적으로 막을 의지가 있었느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진보단체인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2,000명 집회를 법원은 불허했는데 해당 단체는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도 외쳤습니다. 네, 이렇게 감염병 예방과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이렇게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에 대한 도 넘은 공격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는데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은 응급실 중환자를 받지 않고 병상을 줄이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의사들이 차례로 흰색 가운을 벗자 금세 수북히 쌓입니다. 오늘 오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전국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와 함께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일터이자 보금자리인 병원을 잠시 떠나려 합니다. 지난 22일 인턴과 3, 4년차 레지던트 파업에 이어 오늘 1, 2년차 레지던트까지 동참했습니다. 파업 확산으로 서울의 대형 병원 의료 공백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내과는 오늘부터 중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내부 공지를 내렸습니다. 시설과 어떻게 보면 좀 인원이 한꺼번에 좀 인력이 한꺼번에 모자라게 된 상황. 과도 그렇지만 외과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전공의 450여 명이 파업 중인 서울 아산병원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경증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려보내고.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며 모든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공의 협의회는 의사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세균 총리와 전공의협회는 오늘 저녁 만나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현직 판사인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진술 번복을 수차례 요구한 정황이 TV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최민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청담동 골목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이모 판사의 부인 A씨와 옆 건물주 B씨가 이곳 담장을 둘러싸고 다툼을 합니다. 옆 건물주 B씨는 현장 소장 C씨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건축주 A씨에 대해선 주거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남편인 이 판사는 현장 소장 C씨에게 상대방을 악성 민원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진술 방향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또 담장 철거에 관해 건축주 A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다시 진술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주거침입 교사 혐의로 고소당한 점을 고려해 진술 번복까지 지시한 겁니다. 지난 12일 현장 소장 C씨는
이 판사에게 진술서를 보여주고 검사를 받기도 했다며 이 판사의 지시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경위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법관 윤리강령 제5조엔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진술 번복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면서 추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에서 승용차가 다리 난간을 뚫고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차에 탔던 4명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운전자는 사고 직후 동승자 1명과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다친 사람들을 계단으로 옮깁니다. 하천 가운데에는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부산의 한 도로에서 2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SUV가 다리 난간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난 SUV는 다리 난간에서 30m 정도 떨어진 하천까지 돌진했습니다. 추락 높이도 3m 정도였지만 물 깊이가 1m인데다 하천 바닥의 진흙이 충격을 흡수해 탑승자 4명은 모두 가볍게 다쳤습니다. 저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거의 중상 이상이었는데 뻘도 있고 물도 적당했으니까 완충 효과가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동승자 1명과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자기들이 어디서 만났다고 하니까 만난 장소가 추정으로 추정이 되니까 그런. 오늘 새벽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는 2.1톤급 마리나 선박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됐습니다. 탑승객 12명은 지나던 낚시 여선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예상 경로가 바뀌면서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200km에 달해 강풍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는 오늘 오후 3시 기준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33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1km로 북상 중입니다. 우리나라 인근의 찬 공기 때문에 진로가 예상보다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서해상을 거쳐 바로 북한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 25일과 26일 제주도 남쪽 해상과 서쪽 해상을 지난 후 27일 백령도 북동쪽에 상륙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태풍이 근접하는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영향권에 듭니다. 바비는 순간 최대 풍속 216km에 이르는 강풍을 몰고 옵니다. 이번에 올라오고 있는 태풍 바비는 강수량보다는 이 바람이 더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비는 제주 산지와 남부지방에 최대 500mm 넘게 내릴 전망입니다. 수해 복구가 끝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바비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상륙한 제13호 태풍 링링과 예상 진로가 유사합니다. 당시 4명이 숨지고 334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강원도 전방에선 6.25 이후 수복된 우리 영토를 농민에게 매각하는 절차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는 드론을 띄워야 하는데 군이 북한과의 군사 합의를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5km 남짓한 거리의 강원도 양구군 펀치볼 마을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이곳은 원주민들이 북으로 떠나면서 지금껏 주인 없는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농토가 된 이 땅을 우리 농민들에게 매각하는 일은 정부의 70년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해마다 수해 나고 그러면 가꾸고 돌 다 작업하고 이렇게 해서 평생을 가꿔온 땅이에요, 이게. 올해 특별조치법까지 개정되며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군이 드론 사용을 불허해 차질이 생겼습니다. 땅을 매각하기 위해선 정확한 토지 측량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군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이유로 드론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공중 적대 행위 금지 차원에서 전방 15km에선 무인기를 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산불 진화나 조난 구조, 특히 영농 목적엔 허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측량하는 것도 영농 지원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100%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국민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드론 측량 없이는 산등성리를 일일이 다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토지 매각은 내년 말까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권은 물론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신고가가 나올 정도로 정부 대책이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시장 상황이 투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분석을 내린 건지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상계동의 아파트 밀집 지역. 상계주공 4단지 전용 58제곱미터형은 지난달 31일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달 초 매매 가격보다 1,000만 원 오른 신고가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최근 들어 대출 마지노선인 9억 원을 찍은 아파트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6.17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도 거래는 줄었지만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해 인근 단지도 신고가를 새로 써 가격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세금이나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중저가들은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져서 두 시장이 양극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주 연속 0.02%에 그쳐 안정되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다주택자와 법인 매수가 서울 집값 급등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주택 구입자 4명 중에 1명 이상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또는 투자 목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선호 차관은 이런 현상이 다주택 수익률이 연 10에서 14%로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재난지원금 또 전 국민에게로 하겠습니다. 예, 지난 5월에 이제 1차로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됐었는데 네. 이제 2차 지급 논의가 이제 불붙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급될지 관심이 큽니다. 맞습니다. 그 퍼즐을 풀기 위해서 이 홍남기 부총리가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넉 달 전에 국회에서 했던 약속이 있는데 그걸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다음에 만약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또 온다면 100% 또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홍 부총리가 소득 기준으로 해서 하위 50%에게만 주자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번에는 어떨까요? 네, 그 지난주 국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예. 홍 부총리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꼭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저는 맞춤형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로서는 재정 적자가 이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10조 원이 넘는 돈을 다시 또 뿌린다는 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 1차 때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이게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효과가 어땠습니까? 네, 그 중간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통계청의 2분기 가계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이걸 보면 가계 근로, 사업, 이 재산소득 그러니까 이 가계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은 모두 줄었는데도 전체 소득은 오히려 4.8% 늘었습니다. 14조 원이 투입된 재난지원금이 구멍난 가계부를 메워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부담 논란과는 별개로 이제 소득 증대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소득은 있었는데 돈은 그만큼 썼는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 가계 지출도 늘기는 늘었습니다. 이 291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7만 7천 원, 그러니까 2.7% 증가한 건데요. 다만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고도 7만 7천 원 더
더 썼다는 건데 그래서 이 들어간 돈에 비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그나마 이 혼자 사는 고령층이나 이 청년층 등 그러니까 이 취약계층이 많은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가 또 줄었습니다. 이 홍 부총리가 2차 지급에 부정적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똑같은 지원을 다른 데 썼을 때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결국에는 이제 정부 판단으로는 재난지원금이 정치적 효과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짓긴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이제 2차 지원금 지급 논의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여권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네, 이미 그 세 차례 추경으로 이 59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재정 부담이 지금 유례 없이 커진 상황이죠. 이 기재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이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당장 또 선거가 없고 부동산 실적 논란으로 추락하던 대통령과 이 여당의 지지율이 코로나 확산과 맞물리면서 또 회복하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여권 일각에서도 이 하위 계층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방향을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군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재난지원금 또 전 국민에게 느낌표는 공짜 한우보다 삼시세끼로 하겠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해서 보람을 느꼈다고 했죠.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공짜 한우의 행복과 또 취약계층의 끼니 걱정, 그 무게추를 잘 가늠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또 소신을 지킬지 이것도 네.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진중권 대통령은 행방불명으로 하겠습니다. 예, 뭐 진짜 행방불명된 건 아닐 테고 어떤 의미로 저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지난 17일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권 전 교수의 유튜브 대담이 이 50만 뷰가 넘는 등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두 번째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당이 잘못됐을 땐 아주 중요한 결단의 순간마다 대통령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찾습니다. 행방불명이에요. 네, 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게 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3타수 무안타, 타율 0할, 0푼, 0리.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국토부 장관이 주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다른 부처들과 다 조율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는 것이 유관부서 중에서 법무부는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법무부 장관이만 국토부 장관 역할을 해가지고. 이 반농담조이긴 했는데 하지만 추 장관은 어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주부와 젊은 층까지 투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정부 탓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예, 뭐 타율 0할 0푼 0리 법무장관은 좀 빠져달라 이런 얘기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자,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 박원순 전 시장하고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번에 이제 조문을 가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속내도 설명을 했다면서요? 네,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거기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 그런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사람의 죽음까지도 이용하는 이건 거의 뭐 막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결국에는 뭐 여당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진중권 대통령은 행방불명의 느낌표는 반문으로 뭉친 어제 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진 전 교수는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 대표를 향해서 혁신의 이상이 사라지면 결국 남는 것은 권력욕뿐 이렇게 비판을 하는 등 저격수 역할을 했었죠. 정치적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의 케미를 보면 정치는 진짜 변하는 생물이라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예. 뭐 변하긴 변하는데 또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대기오충제 춘천병원 관련자한테 접촉이 이루어져서 면제를 받은 겁니다. 2002년 김대엽의 이 한마디는 대선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김대엽은 이 거짓 주장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지만 대선은 이미 끝난 뒤였죠. 김대엽의 편승에 당시 새천년 민주당은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기정사실처럼 말했고 천만인 서명 운동까지 벌였지만 이후에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회창 전 대표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얼마나 미숙하고 어리석었던가. 잠시 시끄럽겠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했다.
이 미숙한 대응으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으니 본인과 한나라당으로선 참 뼈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요즘 코로나 전국에서 통합당의 행보를 보면 그때의 미숙함이 다시 떠오릅니다. 열흘 전 지지율을 뒤집었다고 표정 관리하던 통합당으로선 전광훈 목사와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한 게 내내 아쉬울 겁니다. 통합당의 패착은 무관하다, 이 네 글자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원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싶은 건 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거지. 당이 무슨 공식적으로 거기에 참여한다는 걸 않는다는 이런 얘기지. 무관하다가 아니라 가지 마라 였다면 여당의 공격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진 않았을 겁니다. 강한 집회의 책임을 부인하는 8.15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미래통합당과 한 몸으로 활동해온 미래통합당은 누구보다 큰 자양분을 제공해왔습니다. 지난해 황교안 전 대표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였습니다. 지금 통합당은 아스팔트 우파 세력까지 우군으로 두겠다는 정치적 계산에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증가하는 시점에 교회 소모임을 허용하고 쿠폰까지 뿌린 정부를 방역 실패로 지적할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통합당의 정부 비판에는 힘이 크게 실리질 않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죠. 이제 와서 전 목사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해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닐까요? 극단주의에 발을 걸치고 호남을 향해 무릎을 꿇은들 진정성 있게 비춰질지도 의문입니다. 중국 고전 한비자에는 재괴의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길제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게 개미구멍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그 미숙함에 중도층은 다시 마음 둘 데 없이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미숙한 통합당이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31도, 강릉 34도, 전주가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또 오후 동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는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8호 태풍 바비가 타이완 타이베이 부근 해상에서 동북 동진하고 있는데요. 태풍의 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다가오는 수요일쯤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45m의 매우 강강도로 발달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서해상을 통해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시기는 26일 오후부터 27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의 이동 경로에 가깝고 지형적 효과를 크게 받는 제주도와 지리산 부근은 100에서 300mm, 전라의 최고 150mm, 그 밖에 전국에 30에서 100mm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